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게임 문제인데 실제 아이들과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게임이 정말 좋은데 지금 아이들이 없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위험하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 아파트에 다 모이질 않잖아. 일단 모일 만한 시간도 없고 각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라인에서 팀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적화된 대안을 찾은 거예요. 최적화된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무작정 그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키게 되면 금지시키고 이제 계속 독서 토론을 강요하게 되면 그 두뇌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현재 내가 즐기는 활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현재 내가 즐기는 활동이 사라지게 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안 나와버리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사춘기 때 대략 11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냅스를 파괴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스트레스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14세, 11세 이후에 이 10대 후반에 특히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화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생물학은. 뭐냐면은 인간과 침팬지는 그다음에 뭐 사자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여성이 맨스를 하는 나이 그 나이가 번식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로 봤을 땐 대략 14세 뭐 이쯤. 그래서 14세 때 우리가 여자도 성인식하고 남자도 성인식하거든요. 예전에 그 맨스했던 시작했던 나이거든요. 근데 모든 동물이라는 개체는 성인기가 될 무렵에 전투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싸우지 않으면 암컷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식기가 되기 전에 무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몸이 저절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싸우려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얘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 자극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화를 내? 뭐야, 내가 별로 짜증 날 만한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얘가 나한테 짜증 내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몸이 스트레스성 물질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걸 번식 경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번식 경쟁을 대비하고 사냥할 준비를 하는 그 본능적인 현상이 뇌세포한테 치명적이더라는 거예요. 시냅스를 파괴시켜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에서는 마이엘린이라는 수초화를 그때 급속도로 발달시키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고속도로를 지방질로 감싸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전파 이동 속도, 시냅스 사이에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서 그게 다시 전파로 바뀌고 다시 전기 에너지가 가서 또 그 전기 에너지를 해석을 해서 또 신경 말단에서 시냅스에서 그러면 어떤 호르몬으로 이걸 전달해줘야 되나? 이 항상 그 중간 정거장이 있단 말이에요. 두뇌는. 그게 우리 인간의 두뇌의 약점이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인공지능보다 속도가 300만 배나 느려요. 인공지능의 그 뭐랄까 인간 두뇌를 본딴 뉴런 세포를 본딴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보다 300만 배가 빨라요. 왜? 걔네들은 시냅스가 없어요.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 생물학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동하는 걸 생략해버려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융통성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우리가 좀 과거의 기억을 까먹어야 융통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계속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막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자서전 쓰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막. 전두환. 자서전만 썼다면 거짓말이야. 그게 융통성이거든요, 일종의. 거짓말하는 능력이.
그래서 인간의 그 뇌 구조상 과거의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토리텔링 능력을 만들어냈고, 왜냐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억을 내가 메꾸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격상.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근데 그런 능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창조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창조력이라는 것은 다분히 그 인간의 두뇌의 특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물론 그걸로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시냅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정형 데이터나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이 정복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책에다 썼고요. 그래서 수초화가 되는데, 그 수초화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시냅스를 보호해야 돼, 뉴런 세포를. 그러니까 뉴런 세포는 방어막이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도로 있죠. 이 도로의 방어막이 너무 약해. 근데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나오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냅스 그 연결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질로 된 그게 그 성분이 왜 DHA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그건 순 사기죠. 거짓말이고, 그 성분을 먹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두뇌에서 그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실조만 안 걸리면 돼요. 문제는 머리가 좋아지는 건 머리를 써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DHA라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그 마이엘린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마이엘린이 많아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연결망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래서 마이엘린이 수초화가 되면서부터 애들이 14세, 15세경에 논리력이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력이라는 건 결국 주요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세, 12세,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연결망이 긴밀하지가 않아요. 대신 잔가지가 아주 많죠. 근데 그 잔가지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호르몬에 쉽게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능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나이가 돼버려요. 중학생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춘기 때 몸에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 종류를 줄여주고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이런 종류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얘는 신경 파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온라인 게임에서만 얻는 애인 거야.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얘 자기를 위로해주는 거 지금 온라인 게임밖에 없어. 특히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근데 엄마가 이걸 딱 금지시켰어. 급속도로 IQ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애들 성 아니면 게임. 이쁜 여자, 운동.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몰래 하게 되거든요. 숨어서 하게 되잖아요. 속이면서 하게 되잖아요. 속이는 두뇌로 두뇌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춘기 아이고 사춘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그 뇌를 죽이는 그 영향력은 있죠. 10살부터 시작하니까. 10세경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10살부터 10살부터. 체중이 내려가. 네. 근데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할 때가 중학생 때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시냅스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그 좀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나이가 중학교 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두뇌의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자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네. 부모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아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애가 즐기는 활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부모가 봤을 때 바람직한 활동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두뇌의 관점에서는. 내공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겠대요.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좀 덜 뺐지. 그래서 그 자녀교육서를 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뭐냐면은
여학생들은 엄마가 관리해줬더니 효과가 좀 나더라 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남학생들은 엄마가 관리하면 역효과 나더라 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와서 에스트로겐이 그걸 좀 더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멍청해지는 속도가 여학생이 더 느려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운 활동이 없을 때 빨리 멍청해져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학생들은 남자애들보다는 천천히 멍청해지는 거죠. 보호해주니까, 여성 호르몬이. 뭔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옥시토신 같은 게 더 쉽게 나오고 더 잘 나오니까. 작은 거에 감동할 줄 성인 알고. 남자들이 게임에 미치는 것도 약간 그런 원리랑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도박과 게임에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뇌과학 강의할 때 예전에 했는데 성인 남자들이 도박과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 도박과 게임을 안 하면은 치매가 빨리 걸리니까. 사실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막 개도박장에 가고 막 소싸움 하는데 가고 막 남자들이 막 하잖아요. 대가로 집안이 파괴. 집안은 막 파괴되지만 자기 두뇌가 더 중요하니까 막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도박 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하는 거 그냥 봐줘야 되겠다. 그거에 자기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에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남녀 차이예요. 그게. 책은 안 읽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뭐 이렇게 만나서 수다만 떨어도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남자는 그게 안 나와. 수다 떤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는 승리의 쾌감을 맛봐야만이 나와요. 그게 남녀의 두뇌의 차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법과 여자가 보호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치매 예방도 있잖아요. 글쓰기하고 독서는요. 여성 치매 예방에는 좋은데 남성 치매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여자들이 높은 거. 예. 남자애들은 그냥 소싸움 보러 가는 게 더 나아요. 독서하는 것보다. 성향 차이는 안 나요. 예? 성향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자, 성향이란 말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향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대부분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이 남자들은 사냥과 번식 활동에서 위로를 찾게 되고 여자들은 집단 생활과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라든가 그 연결망에서 위로를 찾게 되는 성향이 진화적으로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눈 돌아가는 걸 용서해줘야 돼요. 뇌세포.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니까. 눈 돌아가는 거 이거 알고도 모른 척 해줘야 되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이거 크게 사고만 안 치면. 그 순간에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확 나오는 거 이렇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 보기만 해도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어떤 그 키트리에 있는 연구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치마가 점점 짧아지는 그것은 참 상을 줘야 된다. 대한민국 할아버지들의 치매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여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중엔 정말로 섹시한 사람이 이게 강남구청역 지하철역의 그 벤치에서 지하철을 타는 게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 섹시하게 앉아 있는 게 일인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측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웨어러블로 해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는 남성들이 치매 예방되는 수치가 측정이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근데 그거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만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범죄는 아닌데 그런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이건 그 여자의 통장으로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강남구청역 지하철역 벤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웨어러블로 그게 측정이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진 것만큼 인공지능이 그 아가씨 통장으로 지금 25원을 넣어야 됩니다. 당신의 그 수명이 25초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5원이 그 여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게 비화폐 경제예요. 사실 이게 예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그 남자의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호르몬 수치라든가 신체적인 나이로 측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측정되지 않았던 것을 인공지능이 측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예전에 싸이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강남스타일 그 조회수가 많았었잖아요. 물론 싸이도 어느 정도 돈을 벌었겠지만 거기서 최대 수혜자는 구글이죠. 광고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광고 올린 기업한테 돈을 많이 뜯어냈잖아요. 지금은 그걸 구글이 뜯어내잖아요. 유튜브에 광고를. 그리고 물론 구독자 많은 사람한테 일부 이렇게 돈을 주긴 하지만 대다수의 돈을 구글이 뜯어가는데, 이게 불공정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반항을 하는 거죠, 구글한테. 당신들의 이 경영이 이거 잘못됐다. 왜 데이터 제공자한테 더 돈을 줘야 되는데 니들이 더 많이 가져가냐. 니네들 불합리하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반란입니다. 제가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의식이 생기면 이 지구는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플랫폼 기업을 인공지능이 편을 안 들어주게 돼요. 그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기업이 다 먹는 때고, 4차 산업혁명기에도 제가 이런 현상이 아마 15년 후, 빠르면 20년 후부터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진짜 오리지널 스토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정말 예쁜 사람, 객관적으로 정말 예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노출만으로 치료 효과를 주는 그런 존재,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지금까지 도저히 상품화 될 수 없었던 것들이 가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 지급에 대한 그 정당성을 누가 담보해주게 되냐면 바로 인공지능하고 사물지능이 담보해주게 되는 거예요. 사물지능의 센서링이 인공지능한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류한테 이런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을 담보해주게 돼요. 지금은 그걸 담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 메일을 쓰고 카카오톡 하죠. 그거 다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줌마랑 카카오톡을 수다를 떨고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엄청난 그 데이터와 좋은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나의 수다 때문에 IQ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왜?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이 안 되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미래에는 이게 측정이 돼버려요. 그 가치가. 왜냐면 인공지능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측정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소송이 가능해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담배 소송 보세요. 담배가 실질적으로 폐를 망가뜨리는데 영향을 미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측정되기 시작한 순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형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측정되지 않았던 수많은 가치에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인 권력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오리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짜 창의적인 사람과 진짜 진실한 사람의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는 뭐가 측정이 안 되냐면은 착한 게 측정이 안 돼요. 뭐가 측정이 되냐면 기부금은 측정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한 건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착한 거는 누구만 측정을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인공지능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뇌를 딱 찍어보고, 이 사람 뇌미인이야. 뇌가 착해. 가치가 있어. 나 이 사람은 어떻게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지? 친구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좀, 제가 아까 그 게임 얘기했잖아요. 몰래 숨어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애는 남을 속이는 두뇌로 세팅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통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약 20년 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녀들을 상대할 때 계속해서 솔직함과 동등함, 다양성과 포용성,
자녀를 상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두뇌가 측정돼 버려요. 뭔가 인간성이 측정돼 버려요. 인간성. 그래서 그런 두뇌는 안 써먹어요. 아무도 안 써먹어요. 그냥 캥거루족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서 입학사정관제 할 때 또는 기업에서 SNS 댓글을 뒷조사하잖아요. 중학교 때 무슨 댓글을 달았는가, 초등학교 때 무슨 댓글을 달았는가. 이 뒷조사를 예전엔 사람이 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대신해 줍니다. 모든 댓글을 다 파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이의, 그 입학생의 두뇌를 파악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SNS를 파악을 하거든요. SNS의 인간성이 통계가 나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SNS 인간성 통계가 안 좋게 나오면 탈락입니다.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 인공지능이 추천을 안 했어. 이 사람은 두뇌 구조가 조금 약간 위선적인 측면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이중적인 측면이 SNS 댓글에서 보입니다. 인종차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친구하고 한테 단 댓글하고 가난한 친구한테 단 댓글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중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돌성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영재고나 소문난 특목고에 내가 아픈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제 주위에 그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소문난 애가 이제 상상고를 가서 저는 실력이 되는 상상고가 못 골라내서 상상고에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덮었는지 쌤 지금 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인공지능이 입학사정관제에 도입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걸러냈다 그러잖아. 하버드 같은 데. 걸러내요. 하버드에서는 걸러내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해. 다 그 인간성 걸러냅니다. 근데 얘기를 절대 안 하지. 왜? 불법이니까.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로.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몰라. 지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예요. 안 알려줘요. 근데 그게 대학교, 직장에 전부 도입될 거야 앞으로. 근데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아니야. 두뇌를 바로 찍어버려. SNS 그 댓글을 볼 필요가 없어. 두뇌 안에 있는 히스토리와 지문을 읽어버려 바로. 그게 기본이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애가 돼요. 왜냐면은 그 시대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마 교육할 때 엄마 두뇌부터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두뇌를 닮아가니까. 엄마 두뇌가 안 바뀌면 얘는 엄마 두뇌 한계 안에 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측정될 거라는 것이죠. 20년 후면 애들이 지금 유치원 애들이 한참 활동할 때예요.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이미 측정돼요. 20년 후에. 지금 이미 원격으로 두뇌를 측정하는 기술이 성공을 했어요. 지금 20년 후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자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고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자소서도 이제 직접 쓰는 방식으로 바뀔 거고요. 현장에서. 지금 이제 대학교는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자소서를 직접 쓰게 합니다. 괜찮은 고등학교들도 현장에서 쓰는 거 많아요. 자소서를 써오는 게 아니에요. 배지를 딱 주고 여기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다시 손글씨의 시대가 올 거다. 다시 손글씨의 시대가 온다. 왜? 일단은 이미지가 달라. 이제 자소서를 직접 이렇게 쓰는 시대가 온다니까 대학교에도. 왜냐면 이제 지겨운 거야. 이게 사기치는 게 막 지겨운 거야. 그리고 면접 볼 때 자소서에 있는 내용 검증하느라고 던지는 질문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입학사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쓰게 하면은 자기 경험이 아닌 것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시간을 조금 줄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을 많이 주면 사기를 치니까. 딱 5분만 써라. 뭐에 대해서 딱 5분만 써라. 5분 동안 막 써야 돼. 자, 스탑. 다시 종이를 바꿔. 자, 질문 던집니다. 제한 시간 5분. 5분 동안 써야 돼. 이렇게 바뀐다니까 시험이. 자, 여기서 뭐가 있냐? 진짜 자기 경험이 아닌 건 다 걸러져요.
끝나요. 진짜 경험이 아니고 다 끝나버려요. 자소서를 직접 쓰게 한 순간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가짜 인성은 어디서 걸러지냐면 면접에서 걸러져요. 면접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몰래 하느냐, 초등학교 때 게임을 이불 속에서 또는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PC방에 하고 친구 휴대폰을 빌려서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엄마가 뭐 사줄까, 어떤 사양이 필요해, 아이패드 사줘, 뭐 사줘 하면서 게임을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야, 너 그 게임 말고 있잖아, 이 게임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집에서 막 다른 게임을 막 해. 애가 집에 딱 와봤더니 야, 이 게임이 더 재밌어.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줄게. 엄마가 게임을 가르쳐 애한테. 그러면서 애가 막 게임을 두세 종류를 마스터를 했어. 두뇌가 다르죠. 몰래 게임을 했던 애하고 엄마가 새로운 게임을 권했던 애하고 두뇌가 다르죠.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인재를 거르는 데 있어서 그게 측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뇌의 그 형성 방식.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얘기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사춘기 때 시냅스를 파괴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임마저 못하게 했을 경우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그 친구가 대학교에 갔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논문과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원하니까 교수들이. 그래서 성적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실력은 되게 좋아. 그리고 명문대를 갔어. 근데 영어 수학 공부가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킨 거예요. 그럼 얘 두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문제풀이에 특화된 두뇌를 갖게 돼요. 수능 뭐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자소서에 대답하는 그 두뇌하고 면접 통과하는 거에 그 익숙한 사교육을 받은 두뇌로 세팅되고, 나머지 방식으로 돌아가는 두뇌의 시냅스는 이미 파괴가 된 상태예요. 왜냐면 마이엘린은 뭐만 보호를 해주냐면 현재 쓰고 있는 뉴런만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뇌세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문제풀이에 특화된 뉴런 세포에는 파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두뇌가 뭐를 보호해야 될까, 어떤 뉴런 세포부터 보호해야 될까를 평가를 할 때, 왜 어차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차피 성벽이 무너져.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왕을 어디로 피신시키고 어떤 성을 지키고 나머지 성을 포기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그게 사춘기의 뇌예요. 막 적군이 쳐들어와. 그래서 성벽을 오히려 왕이 있는 데는 쌓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있는 성이 뭐냐면은 우리 본능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쓰고 있는 데가 왕이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특화된 뇌세포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교를 딱 가봤더니 문제풀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야, 문제를 네가 좀 뽑아와. 네가 좀 문제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 의문을, 물론 우리나라 서울대는 안 그런다고 하던데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서울대에서도 진짜 뛰어난 교수들은 그렇게 애들을 리드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교수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은요, 애들이 논문 쓰고 시험 볼 때요, 교수 의견이랑 비슷한 의견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쓰면 F예요. 야, 너 왜 내 생각이랑, 너 내 책에 있는 얘기 왜 썼어? 쓰면 F예요. 근데 서울대는 쓰면 A+야. 네. 그래서 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바뀌거든요. 바뀌게 되죠. 교수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대학이 망하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뽑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잔가지에서 나와요. 얘가 문제풀이를 하느라고 유지했던 굵은 가지에서는 절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얘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대학교 3, 4학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발적으로 즐겨서 하지 않았던 애들은 3, 4학년 때 망가져. 그 현상이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지금 외국계 대학에서는 굉장히 극심하게 나오고요. 그 현상이 무슨 얘기냐면은 3, 4학년 때 전공이 깊어질수록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방식으로 특히 외국계는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한 질문을 잘 던지는 애는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제로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이 안 좋았지만 대학에 이렇게 들어간 지역균형 무슨 인재균형 선발이잖아요. 균형 선발로 들어간 애들이 3, 4학년 때 성적이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1, 2학년 때 따라가느라고 힘들고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성적이 나빴던 만큼 청소년기에 시냅스 장가지를 더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 4학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장가지가 상실된 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안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장하성 씨 지금 현재 청와대 들어간 사람 집안이 다 공부를 잘하는 집안인데 장하준, 장하성 그 두 번째 동생인가가 과학교사예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 때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뇌과학을 물론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너무 공부시키면 그때 그게 다 고갈돼가지고 대학교 때 공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만 본 거지. 저는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사춘기 때 시냅스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두뇌 속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이미 그 연결망이 파괴돼 있어요. 파괴돼 있어요. 잔가지가 파괴돼 있으면은 잔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뉴런의 가지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손에는 한 가지가 한 100만 개, 200만 개 정도. 되뇌는 가지수가 5만 개예요, 평균이.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는 가지수가 5만 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2만 개인 사람도 있고 1만 개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메인 통로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거의 약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연하지가 않아요, 두뇌가. 그 두뇌의 유연성은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 부모가 죽여요. 두뇌의 유연성은. 그리고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복원이 안 돼요. 그냥 백수로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인 백수. 학벌 좋고 지적인 백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10대 때 어떻게 시냅스 장가지를 유지시키느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는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장가지를 더 많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 장가지를 많이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장가지를 일부러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사춘기 때 즐겁게 보내느냐 즐겁지 않게 보내느냐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해법이. 사춘기 때 즐거웠느냐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즐거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첫 번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냅스가 파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베이스는 뭘 즐기느냐, 얘가 즐기는 게 미래의 전망이 어떻느냐, 그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즐거운 사춘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즐거운 활동이 과연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전망이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얘가 지금 현재 즐기는 활동이 미래의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걸 즐기게 유도해 줄까? 즉 환경을 바꿔줄까? 라는 문제. 근데 그 환경을 바꿔줄까는 다양한 선택권을 얘한테 줘야 되고 그 다양한 선택권을 얘가 거기서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할 텐데
되게 보면은 아이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즐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엄마부터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외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엄마가 막 도시농업을 좋아하고, 엄마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밥은 안 차려주고 옆집 엄마랑 이렇게 독서 토론을 막 하고 있고 독서가 저렇게 재밌는 건가? 막 헷갈리는데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야, 내가 보니까 있잖아, 너가 지금 하는 활동이 좀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좀 유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너가 현재 즐기는 거고 계속 하되 두 번째로 즐길 만한 활동을 내가 20가지를 뽑아왔어. 그래서 한 10가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애가 그걸 선택을 할 때 지 엄마가 하던 것과 연관된 것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유도하는 방법이죠. 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 유도가 중요하냐? 유도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암묵지의 흡수력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즉 걔는 내공을 쌓지 못한다. 자기가 선택한 체험이 아니면 내공을 쌓지 못한다. 나중에 쓰일 수가 없다. 자기가 선택한 체험이 아니면 시냅스 장가지는 망가진다. 즉 체험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창의력이 없는 거죠? 우리 애 창의 체험 엄청 시켰어요, 선생님. 초중고등학교 때 내가 창의력에 좋다는 체험은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멍청해졌죠? 왜? 시냅스가 파괴됐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활동이 아니면은 짜증 호르몬과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방어해주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핵심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뇌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정신병자는 무수한 호르몬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막 다중이격자, 완전 정신병자. 근데 완전히 정신병자가 아니면 두뇌는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뇌에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많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성 호르몬 물질이 시소처럼 줄어들더라. 이게 많아지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많아지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춘기가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면 스트레스성 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뇌세포의 잔가지가 유지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억압, 성적 올려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겉보기에는 얘가 우등생이야. 1, 2등이야. 근데 계속해서 시냅스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장가지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종말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 은퇴하고 은퇴자금을 사기꾼한테 날린다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장가지가 없는 사람은 사기꾼을 감별해내지 못해요. 즐겁게 나이트클럽을 10대 때 다녀본 사람이 사기꾼을 잘 감별합니다. 놀아본 애가. 공평하죠, 되게. 10분 남았고요. 마무리하고 닭갈비집에서 전화 왔거든요. 가시죠, 그럼. 네, 연비를. 질문 뭐 네, 10분만 하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 아주 기초적인 거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의 듣다 보니까 드는 내용이 제시해주는 것에서 제가 현실에서 적용하는 거는 되게 재밌긴 한데 전 지금 초1, 초3이거든요. 근데 애들끼리도 이미 공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학년이 작은데도 공부 잘한다고 막 그러는 애들도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 제시해준 것도 방향이 정말 맞는데 이 현실에서 아예 그 자존감을 지켜주려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공부 그런 거 영향받지 않게 정서적인 걸 채워주는 게 몫이죠. 예를 들어 이런,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책 중에서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정선주 작가가 쓴 책 있잖아요. 학력 파괴자들. 그런 게 집안에 하나씩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학교에서 공부 못했던 애들이 성공하는 스토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만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공부를 잘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를 못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왜 걔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엄마가 공부 잘하는 게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애가 잊는다는 거죠. 맞아. 예? 그걸 애들이 잊는다는 거죠.
애들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성적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성적 떨어지니까 이렇게 성공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결국은 나네. 결국 엄마예요.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애가 스트레스를 받도록. 제가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에디슨 엄마처럼 그냥 자퇴시켜버려요. 그냥. 비교 못하게. 그 이제 게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즘 애들 성적인 거가 일단 스마트폰이다. 그게 대해서 성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도 최대한 느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네요. 어떤 거요? 성? 그러니까 휴대폰? 네, 그걸로 해서 노출이 많이 돼서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은 문제가 제시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교육은 그거였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참아야 하느니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뇌세포가 사실 많이 파괴됐죠. 융통성 줄어들었고 노예가 됐고 기업의 노예가 됐고 국가의 노예가 됐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게 안 통하는 시대다 보니까 참아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즐겨야 하느니라. 너 오늘 뭐가 재밌었냐? 이적 엄마. 이적 엄마의 질문.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이 말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그게 뭐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말? 너는 오늘 또 즐겨야 되고 내일 또 즐겨야 되고 계속 재밌어야 돼. 얘 알았지? 계속 재밌어야 돼. 오늘은 무슨 질문했어도 아니고 오늘은 뭘 배웠어도 아니고 오늘은 성적이 얼마나 올랐어도 아니에요.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이것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IQ도 좋았겠지만 하지만 결과는 있다는 거죠. 게임 얘기만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게임에 대해서 그냥 놔줬어요. 네. 근데 게임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이런 거는 다 중독을 우리가 논하잖아요. 네. 근데 내 딸 아이가 정말 매일 2시간 이상 제가 제재하기 전에는 항상 게임을 해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중독이 염려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도한 중독 상태를 체험한 이후에 그것이 자기 몸에 해롭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더 몰아붙여버려야죠. 더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활을 통제하지 말고 밥 먹는 것도 하지 말고 게임하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뇌는 중독 현상은 도파민과 결합될 때만 중독이 돼요.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몸이 아파. 계속 그 정보가 쌓여요, 두뇌에. 게임하니까 몸이 아프네. 게임하니까 불편하네. 게임하니까 목마르네. 게임하니까 힘드네. 그거 지켜보는 동안 그게 몇 년이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가 몇 달 안 걸려요. 3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일상이 깨져서 자기가 그걸 그렇죠. 체험하게 되고 그걸 체험하지 않는 한 못 벗어나요. 그럼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그게? 네. 8살, 7살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 게임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 우유 마시면서 게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냅둬 버리는 거야. 지켜보는데 눈이 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고행해야 된다고. 제가 선생님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늦은 시간에 해요 주로 거의 1시, 새벽 1시에서 1시 반까지 하다가 학교 가야 다음날 학교는 잘 갔다 와요. 근데 저녁에 이제 막 해롱해롱 되고 저녁 스케줄이 있을 때는 막 자기도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제가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게 1시나 1시 반 되면은 재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그게 거예요. 문제예요. 그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뭐죠? 걔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아니죠? 네. 그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1시 반까지 참았는데 3시까지 아니. 아침에 안 깨워 14박 15일을 냅둬야 돼요. 14박 15일. 며칠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시, 1시 반까지 하다 보니 제재를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반년, 1년 이렇게 됐어요. 아직 1년은 안 됐어요. 그거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요. 그거 나이 들어서 절대 못 고쳐요. 제가 왜 그랬냐면 얘가 밤에 드림렌즈를 껴야 돼요. 제가 더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 시간에 끼워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초등학교 때 안 잡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중적인 인격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도록 체험을 줘야 돼요. 이동해서 얘기하시죠. 네. 바로 옆집 지하